뭐야? 그거 왜 재는 거야? 온도가 달라지면 찐빵 익는 시간도 달라져요. 오늘은 어제보다 2도 낮아요. 오늘은 좀 팔리려나. 셔터 내릴 때가 됐나 봐. 그래도 하루만 더. 새벽 5시, 폭우는 아직 어둠 속이었다. 미자는 가게 앞 셔터를 올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가게 안을 밝혔다. 미자 찐빵 수제비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다. 반죽을 준비하는 손길은 기계적이었다. 밀가루를 체에 거르고 물을 조금씩 부으며 반죽을 치댔다. 12년 동안 남편을 간병하며 멈췄던 시간들, 그 이후 홀로 다시 시작한 이 가게는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찜기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창문을 뿌옇게 적셨다. 오전 8시가 되자 단골 할머니 3명이 들어왔다. 미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찐빵을 내왔다. 할머니들은 투덜거리며 맞은편을 가리켰다. 새로 들어선 프랜차이즈 카페의 간판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깔끔한 유리창, 세련된 인테리어, 젊은 손님들로 붐비는 내부. 미자는 고개를 돌렸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서너 명에 불과했다. 그녀는 남은 찐빵을 정리하며 장부를 펼쳤다. 적자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전기세, 재료비, 월세. 숫자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창밖으로는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갔다. 미자는 장부를 덮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오후 4시 그녀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일찍 문을 닫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어차피 오후에는 손님이 없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낡은 코트를 걸쳤다. 가방에 작은 꽃다발을 챙겼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었다. 폭우를 따라 걷는 길은 익숙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겨울 바다는 차갑고 거칠었다. 미자는 코트 깃을 세우고 걸음을 재촉했다. 등대가 있는 언덕으로 향하는 길목, 그곳에 작은 묘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어부로 살다가 이 바다를 바라보며 떠났다. 그녀는 묘 앞에 꽃을 놓고 잠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미자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등대 뒤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등대 쪽으로 무심코 걸어가던 그녀는 방파제 인근의 작은 바람막이 쉼터에 다다랐다. 그런데 그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미자는 걸음을 멈췄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아이의 울음이었다. 그녀는 쉼터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쉼터 안쪽, 낡은 담요에 쌓인 작은 몸이 보였다. 아이였다. 미자는 숨을 멈췄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그 옆에는 폐구유 2개와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읽을 수 있었다. 잠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메모를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다. 작고 마른 몸, 창백한 얼굴. 미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어둠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녀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미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지금 여기서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그 손을 움켜쥐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어젯밤 집으로 데려온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재우고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다. 가게 안에서 반죽을 치대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손님은 여전히 적었다. 오전 내내 3명이 전부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맞은편 프랜차이즈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정말 온 것 같았다. 오후 2시쯤 최순덕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다. 순덕은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산파로 일했던 분이었다. 은퇴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어른이었다. 미자는 순덕을 보자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다. 아이를 데려왔어요. 등대 쪽 쉼터에서요. 순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다. 미자는 메모 내용과 아이의 상태를 설명했다. 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지. 병원에도 데려가고 도움받을 곳도 알아봐야 해.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가게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데 아이까지 돌볼 수 있을까? 순덕은 그녀의 표정을 읽었는지 덧붙였다. 미자야, 내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따뜻함이야. 미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순덕은 가게를 나서며 다시 한번 말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올게. 같이 병원 가자. 그날 오후 미자는 좀 더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죽을 끓여 먹였다. 아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아이는 말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밤이 깊어지고 미자는 아이를 재우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잠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자는 아이 옆에 앉아 물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온이요. 미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혜온. 바다에서 온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때 아이의 손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작은 팔찌였다. 바다유리 구슬로 만들어진 팔찌에 작은 금속 장식이 달려 있었다. K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미자는 그 팔찌를 보며 궁금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누가 만들어준 걸까? 하지만 아이에게 묻지는 않았다. 지금은 그냥 아이가 편안하게 쉬는 게 중요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주고 천천히 재웠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지만 회복 가능하다는 진단이었다.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순덕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주며 천천히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가게로 돌아왔으나 손님은 여전히 없었다. 오후 내내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보았다. 이번 달 매출은 지난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기세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그녀는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여전히 북적였다. 젊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미자는 자신의 가게를 돌아보았다. 낡은 테이블, 색바랜 메뉴판, 오래된 찜기. 모든 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 뿐이다.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오늘도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혜원을 생각했다. 자신이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가게도 망해가는데 아이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불안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작고 떨리던 손의 감촉이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혜원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미자를 보자 반가움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미자는 무언가 결심한 듯 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하루도 버텨냈다. 내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혜원은 조금씩 미자에게 익숙해졌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미자를 따라 가게에 나오기 시작했다. 미자는 아이를 가게 안쪽 작은 공간에 앉혀두고 일을 했다. 혜원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주변을 관찰했다. 어느 날 아침 미자가 반죽을 하고 있을 때였다. 혜원이 다가와 말했다. 이모, 반죽이 어제랑 달라요. 미자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혜원은 반죽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거품이 더 많아요. 어제보다요. 미자는 반죽을 살펴보았다. 확실히 오늘 반죽은 어제보다 부풀어 있었다. 날씨 때문인지 발효 시간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그 차이를 눈으로 알아챈 게 신기했다. 미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네. 잘 봤어. 혜원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미자는 아이를 흘끔 보며 일을 계속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미자가 찜기를 올려놓고 시간을 재고 있을 때 혜원이 다가왔다. 이모, 지금 열면 안 돼요. 왜? 수증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미자는 찜기를 열어보려다 멈췄다. 아이의 말대로 기다렸다가 열었더니 찐빵이 완벽하게 익어 있었다. 미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혜원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순덕 할머니가 가게에 들렀다. 미자는 혜원의 이야기를 꺼냈다. 순덕은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보통이 아니야. 뭔가 남다른 구석이 있어.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죠? 관찰력이 남다른 거지. 어쩌면 그런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 미자는 혜원을 다시 바라보았다. 아이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순덕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그 아이를 잘 키워봐.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미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가게는 나아지지 않았고 손님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월세를 낼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혜원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이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물었다. 이모는 왜 가게를 해요? 응? 그게 먹고 살려고. 재미있어요? 미자는 잠시 멈칫했다. 재미있냐는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대답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재미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재미보다는 그냥 해야 하는 일이야.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었다. 미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 그녀는 아이의 미래가 궁금해졌다. 며칠 후 미자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누군가 혜원에 대해 소문을 낸 것 같았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아이를 보며 수군거렸다. 미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명이 대놓고 물었다. 그 아이 어디서 데려온 거야? 미자는 짧게 대답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예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은 의심스러웠다. 미자는 그 시선이 불편했다. 하지만 혜원을 위해 참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가게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맞은편 프랜차이즈에서 누군가 나왔다. 젊은 남자였다. 그는 미자의 가게를 보더니 다가왔다. 미자는 경계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쪽 카페 매니저인데요. 네. 혹시 가게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이 자리를 인수하고 싶어서요. 미자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인수라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럴 생각 없습니다. 매니저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조건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미자는 명함을 쥔 채 서 있었다. 가게를 정리하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셔터를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혜원을 생각했다. 이 아이를 지키려면 가게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열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명함을 들여다보며 고민했다. 가게를 정리하면 당장의 빚은 갚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다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녀는 답을 찾지 못했다. 혜원은 여전히 가게 한쪽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작은 온도계를 들고 찜기 근처의 온도를 재고 있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아이는 정말 신기한 구석이 많았다. 혜원아, 그거 왜 재는 거야? 온도가 달라지면 찐빵 익는 시간도 달라져요. 오늘은 어제보다 2도 낮아요. 그렇구나. 네. 아이의 말이 맞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신기하기는 했다. 그녀는 반죽을 치대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오후가 되자 순덕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미자의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다. 무슨 일 있어? 미자는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다. 순덕은 명함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들 결국 이러려고 들어온 거였구나.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지.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순덕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미자야, 내가 지금 힘든 건 알아. 하지만 그 아이는 어때? 혜원이는 내가 필요해. 미자는 혜원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온도계를 들고 무언가 기록하고 있었다. 순덕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은 내가 누군가의 어른이 되어주는 날일지 몰라. 그 말이 미자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건 없어. 순덕이 나간 후 미자는 혼자 가게에 남았다. 혜원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무언가에 골똘히 빠져 있었다. 미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 혜원이 다가왔다. 이모, 괜찮아요? 응? 왜? 표정이 어두워요. 미자는 아이의 말에 놀랐다. 아이는 자신의 표정까지 읽고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혜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라보았다.
아이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미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미자는 계속 생각했다. 가게를 팔면 당장은 편할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혜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혜원은 밥을 먹으며 조용히 미자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무언가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미자는 아이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녀는 아이에게 물었다. 혜원아, 너는 여기 있는 게 좋아?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왜? 이모한테 엄마 냄새가 나요. 그 말에 미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 다시 밥을 먹었다. 가슴속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았다. 밤이 깊어지고 혜원을 재운 후 미자는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찢었다. 찢어진 명함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미자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원이 자는 방으로 갔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미자는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내가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미자는 결심한 듯 일어났다. 적어도 지금은 가게를 지키기로 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혜원을 깨웠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이모, 어디 가요? 미자는 혜원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순덕의 조언대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혜원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영양 상태도 회복되고 있었다. 미자는 안도했다.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혜원의 손을 잡고 걸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물었다. 혜원아, 학교 가본 적 있어?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앞으로 학교 가고 싶니?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고 싶어요. 미자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아이에게 배울 기회를 줘야 했다. 그녀는 순덕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혜원과 함께 포구를 걸었다. 바다는 잔잔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미자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오늘은 손님이 조금 더 많았다. 3명, 4명, 5명. 많은 건 아니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았다. 혜원은 가게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손님들을 관찰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 손님이 미자에게 말했다. 오늘 찐빵 맛이 좀 다르네요. 더 부드러워요. 미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특별히 다르게 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혜원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침에 찜기 시간을 조절했었다. 혹시 그것 때문일까? 미자는 신기했다. 오후가 되자 순덕이 또 들렀다. 미자는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순덕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이제 필요한 절차들도 하나씩 밟아가면 돼.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천천히. 일단 아이가 안정되는 게 먼저야.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은 혜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아이 참 신기해.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껴요. 잘 키워봐. 넌 할 수 있어. 순덕이 나간 후 미자는 혜원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여전히 온도계를 들고 무언가 기록하고 있었다.
미자는 아이의 노트를 살짝 들여다보았다. 숫자와 그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혜원아, 이거 다 내가 쓴 거야? 네. 대단한데. 혜원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미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미자는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늘 하루도 버텼다. 내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혜원이 있으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면서 미자는 혜원에게 물었다. 혜원아, 내일도 가게 같이 갈래? 네.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같이 가자. 두 사람은 그렇게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밤이 깊어지고 미자는 혜원을 재운 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바다는 고요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혜원과 함께 가게를 열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나갈 것이다. 미자는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미자와 혜원의 일상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혜원은 매일 아침 미자와 함께 가게로 향했고 가게 한쪽에서 자신만의 관찰을 이어갔다. 아이는 날씨, 온도, 습도를 기록했고 그에 따라 찐빵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트에 적었다. 어느 날 오전 가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미자는 경계하며 그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근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박정우입니다. 미자는 조금 긴장을 풀었다. 정우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아이가 있다고. 미자는 혜원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다. 정우는 혜원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게 제일 중 하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학교 등록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생각 중이에요.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는 혜원에게 작게 손을 흔들고 가게를 나갔다. 미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생각에 잠겼다. 학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에 손님이 몇 명 더 들어왔다. 하지만 맞은편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북적였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다. 미자는 그 소리를 들었다. 저 아이 어디서 데려온 거래? 글쎄,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던데.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아이가 생기다니. 미자는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혜원이 듣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노트만 바라보고 있었다. 혜원아, 괜찮아? 네.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은 우릴 몰라.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미자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혜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미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원은 말이 없었다. 미자는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원은 손을 빼고 혼자 걸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무력함을 느꼈다. 자신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면서 미자는 혜원에게 말을 걸었다. 혜원아, 저녁 먹자.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혜원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미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안타까웠다. 식사를 마치고 혜원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밤이 깊어지고 미자는 혜원의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혜원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다. 미자는 아이 옆에 앉아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혜원아. 아이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미자를 바라보았다. 미자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혜원은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한참 후 혜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야. 전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울었다. 미자는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안아주었다. 아이가 잠들자 미자는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지켜줄게. 꼭. 다음 날 아침 미자는 결심한 듯 일어났다. 오늘은 혜원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혜원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점심시간쯤 순덕이 찾아왔다. 미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순덕은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다. 미자야, 세상 사람들 입을 다 막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혜원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있어. 뭐죠? 사랑. 그게 전부야. 미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순덕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박정호 선생님 말야.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학교 이야기요? 응. 혜원이에게 필요할 거야.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의 말이 맞았다. 혜원은 학교가 필요했다. 배울 기회가 필요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정호의 명함을 꺼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호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학교 등록에 대해 물었다. 정호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언제 한번 학교에 놀러 오세요. 혜원이가 학교를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미자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혜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혜원아, 우리 학교 구경 가볼까? 혜원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응. 선생님이 초대하셨어. 아이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며칠 후 미자와 혜원은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정호가 교문 앞에서 두 사람을 맞았다. 그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서 오세요. 혜원이 반가워. 혜원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정호는 두 사람을 학교 안으로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며 혜원은 교실마다 걸린 작품들과 게시판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정호는 과학실로 안내했다. 여기가 과학실이에요. 오늘은 마침 과학 동아리 활동이 있는 날이라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과학실 문을 열자 몇 명의 아이들이 책상에 둘러앉아
무언가 실험을 하고 있었다. 정우는 아이들에게 혜온을 소개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혜온을 바라보았다. 혜온은 긴장한 듯 미자 뒤에 숨었다. 정우는 혜온을 한 책상으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자석, 온도계, 돋보기, 간이 회로 같은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혜온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온도계를 집어들었다. 이거 가게에 있는 거랑 같아요. 맞아. 혜온이도 써본 적 있어? 네. 찜기 온도 잴 때요.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자는 옆에서 설명했다. 이 아이가 가게에서 온도나 습도 같은 걸 자주 관찰해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정우는 혜온에게 다가가 물었다. 혜온아, 그럼 온도가 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 네. 온도가 높으면 반죽이 더 빨리 부풀어요. 낮으면 천천히요. 와, 정확하네. 그럼 습도는? 습도가 높으면 찐빵이 촉촉해지는데 너무 높으면 눅눅해져요. 정우는 감탄하며 미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놀라워하며 혜온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과학적 관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우는 혜온에게 말했다. 혜온아, 넌 과학자 재능이 있어. 정말 대단해. 혜온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정우는 다른 도구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혜온은 모든 도구에 관심을 보였고 하나하나 만져보며 질문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1시간쯤 지나자 정우는 혜온에게 제안했다. 혜온아, 여기 과학 동아리에 참여해 볼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재미있는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해. 혜온은 눈을 반짝이며 미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정말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혜온은 정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학교를 나서며 혜온은 계속 들뜬 표정이었다. 미자는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온이 말했다. 이모, 저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등록하자. 정말요? 응. 다음 주부터 다닐 수 있을 거야. 혜온은 미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혜온도 자신도. 다음 날부터 혜온은 학교 준비로 바빴다. 미자는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었다. 책가방, 공책, 필통. 혜온은 모든 게 신기한 듯 만져보며 웃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학교 첫날 미자는 혜온을 교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혜온을 교실로 안내했다. 미자는 교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믿기로 했다. 오후가 되어 혜온을 데리러 갔을 때 아이는 환한 얼굴로 뛰어나왔다. 이모,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뭐 했는데? 선생님이 식물 키우는 거 알려줬어요. 그리고 온도 측정하는 실험도 했어요. 미자는 아이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혜온은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다. 미자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며칠 후 혜온은 가게에서도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혜온이 미자에게 말했다. 이모, 오늘은 찜기를 7분 30초 뒤에 열어야 해요. 왜? 수증기 압력이 지금 달라요. 어제보다 습도가 낮아서요. 미자는 반신반의하며 아이의 말을 따랐다. 정확히 7분 30초 후에 찜기를 열었더니 찐빵이 완벽하게 익어 있었다. 미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알았어? 온도계랑 습도계로 재봤어요. 그리고 어제 데이터랑 비교했어요.
데이터? 혜원은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었다. 날짜별로 온도, 습도, 찐빵 익는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미자는 노트를 넘기며 감탄했다. 아이는 과학자였다. 그날부터 미자는 혜원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다. 찜기 시간, 반죽 발효 시간, 수제비 끓이는 온도. 혜원의 관찰대로 조절하자 음식 맛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손님들도 알아챘다. 오늘 찐빵 정말 맛있네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법이 생겼어요. 손님들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미자는 혜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가게를,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한 달이 지나면서 가게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고 단골들은 맛이 좋아졌다며 칭찬했다. 하지만 그때 맞은편 프랜차이즈가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다. 모든 메뉴 50% 할인. 현수막이 걸렸고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미자의 가게는 다시 한산해졌다. 하루 손님이 한두 명에 불과했다. 미자는 장부를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달 매출은 최악이었다.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다. 전기세, 재료비를 계산하면 적자였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 미자는 혜원에게 말했다. 혜원아, 미안해. 이모가 무능력해서. 왜요? 가게가 잘 안 돼. 혜원은 미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이모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의 위로가 가슴에 와닿았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생각에 잠겼다. 가게를 정말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하지만 가게를 닫으면 무엇으로 혜원을 키울 것인가. 그녀는 막막했다. 그날 밤 혜원은 자기 방에서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었다. 미자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혜원은 노트에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생각 중이에요. 무슨? 혜원은 노트를 미자에게 보여주었다. 찜기 그림이었다. 하지만 일반 찜기와는 달랐다. 뚜껑 위에 천이 덮여 있고 증기가 순환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뭐야? 증기순환 찜통이에요. 증기순환? 찐빵은 따뜻해야 하지만 속은 촉촉해야 해요. 근데 지금 찜기는 증기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요. 미자는 아이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혜원은 계속 말했다. 그래서 뚜껑 위에 천을 덮고 증기가 천천히 순환하게 하면 찐빵이 더 촉촉해질 거예요. 정말?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증기 압력과 순환에 대해서요. 미자는 아이의 말을 곱씹었다.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혜원의 관찰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었다. 그럼 내일 해보자. 정말요? 응. 내 말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혜원은 환하게 웃었다. 미자는 아이의 그 웃음을 보며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혜원과 함께 천을 준비했다. 깨끗한 면 천을 찜기 뚜껑 위에 덮고 증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도록 조절했다. 혜원은 온도계로 증기 온도를 체크하며 시간을 측정했다. 이모, 지금 열어요. 미자는 찜기를 열었다. 찐빵이 완벽하게 익어 있었다. 하나를 집어 먹어 보았다. 놀라웠다. 겉은 따뜻하고 속은 촉촉했다. 지금까지 만든 찐빵 중 최고였다. 혜원아, 이거 대박이다. 혜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자는 흥분해서 손님들에게 새로운 찐빵을 내놓기 시작했다. 첫 손님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찐빵을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다. 이거 맛이 완전히 달라졌네? 네.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어. 이렇게 촉촉한 찐빵은 처음이야.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찐빵을 다 먹고 하나 더 주문했다. 그리고 가게를 나서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입소문이 퍼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었다. 미자는 정신없이 찐빵을 내놓았다. 혜호는 옆에서 찜기 시간을 체크하며 도왔다. 두 사람은 팀워크가 완벽했다. 오후가 되어서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미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온 건 오랜만이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 미자는 혜온을 안아주었다. 혜온아,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이모가 만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생각해낸 거잖아. 혜온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미자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아이가 자신을 구해주고 있었다. 작지만 확실한 기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혜온에게 물었다. 혜온아, 다른 메뉴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네. 수제비는 어때요? 수제비? 바다 근처니까 매생이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생이는 겨울에 영양이 많대요. 미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아이디어는 끝이 없었다. 그녀는 내일 당장 매생이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미자는 혜온의 아이디어대로 바다양 매생이 수제비를 메뉴에 추가했다. 매생이의 깊은 맛과 쫄깃한 수제비 반죽이 어우러져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찐빵과 함께 주문하는 손님이 늘어났다. 가게 앞에는 작은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면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미자는 정신없이 일했고 혜호는 옆에서 시간과 온도를 체크하며 도왔다.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더 좋아졌다. 어느 날 동네 신문 기자가 가게를 찾아왔다. 입소문을 듣고 취재를 하러 온 것이었다. 기자는 미자와 짧은 인터뷰를 했다. 비법이 뭔가요? 제 조수가 있어요. 미자는 혜온을 가리켰다. 기자는 아이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혜온은 수줍게 인사했다. 기자는 몇 가지 더 질문하고 사진을 찍었다. 며칠 후 그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제목은 포구에 숨은 맛집, 과학소년과 함께 만드는 촉촉 찐빵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손님이 더 늘었다. 근처 도시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미자는 믿기지 않았다. 폐업을 고민했던 가게가 이제는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 장부를 정리하며 미자는 숫자를 확인했다. 이번 달 매출은 지난달의 3배였다. 월세는 물론이고 밀린 전기세까지 다 낼 수 있었다.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혜온이 옆에서 물었다. 이모 울어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혜온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미자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이 모든 게 꿈 같았다. 며칠 후 정호 선생님이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신문 기사를 보고 왔다고 했다. 혜온이 정말 대단하더라. 신문에도 나오고. 혜온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호는 미자에게 말했다. 혜온이 과학 동아리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한테도 많은 걸 가르쳐줘요. 정말요? 네. 관찰력이 뛰어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능력도 남다릅니다. 미자는 뿌듯했다. 혜온이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있다니. 정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뭔데요? 혜온이 손목에 있는 팔찌요. 그게 좀 특이해서요. 미자는 혜온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바다유리 팔찌.
K라는 금속 장식이 달린 그 팔찌. 정우는 계속 말했다.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작 방식이요. 어떤 제작 방식인데요? 수작업으로 만드는 건데 특정 공방에서만 하는 방식이에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미자는 팔찌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팔찌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팔찌 혜원이가 발견됐을 때부터 차고 있었나요? 네. 그때부터요. 그럼 누군가 만들어준 거겠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팔찌는 분명 단서였다. 누군가 혜원에게 준 것.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왜 준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제가 좀 알아볼게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고맙습니다. 정우가 나간 후 미자는 혜원에게 물었다. 혜원아, 이 팔찌 누가 만들어줬어?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있었어요.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 팔찌의 주인이 누구인지. 며칠 후 정우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진지했다. 미자는 그를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혜원은 학교에 있었고 가게는 한산한 오후였다. 뭔가 알아내셨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팔찌 말인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지인한테 사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요? 그 친구가 알아봤는데 그 제작 방식이 강남 쪽 특정 공방 스타일이래요. 맞춤 제작만 하는 곳이고요. 미자는 긴장했다. 팔찌의 출처를 알게 되면 혜원의 과거도 알게 될 것이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K 장식이요. 보통 이니셜을 새기는 건데 주문자나 받는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대요. K로 시작하는 이름이요? 네. 한국 이름으로는 김 씨나 강 씨 같은 성 아니면 이름 첫 글자일 수도 있고요. 미자는 생각에 잠겼다. 혜원의 본명은 무엇일까? 아니면 혜원에게 이 팔찌를 준 사람의 이름일까? 정우는 노트를 꺼내 공방 이름을 적어주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해 보세요. 제 친구가 소개해 줄 수 있대요. 고맙습니다. 정우는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머니, 혹시 혜원이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거의 없어요. 그냥 그날 밤 쉼터에서 발견했을 뿐이에요. 메모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잠시 보호가 필요하다고요. 도움을 부탁한다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두려워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왜요? 혹시 누군가 혜원을 찾으러 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우는 미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미자 씨가 혜원이를 지금까지 키워온 건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진실을 아는 게 무섭더라도 혜원이를 위해서는 알아야 할 때가 올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의 말이 맞았다. 언젠가는 알아야 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우가 나간 후 미자는 혼자 앉아 팔찌를 생각했다. 작은 바다유리 구슬들, 그리고 K라는 금속 장식. 이게 혜원의 과거로 가는 열쇠였다. 저녁이 되어 혜원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이는 오늘도 즐거운 표정이었다. 미자는 혜원에게 저녁을 차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원아, 혹시 K로 시작하는 이름 아는 사람 있니?
혜원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K요? 잘 모르겠어요. 팔찌 말이야. 거기 K라고 적혀 있잖아. 혜원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식사 후 혜원은 숙제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다. 미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했다. 팔찌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 혜원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반죽을 치대고 찜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다. 오후쯤 낯선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에 그는 한눈에도 남달라 보였다. 미자는 경계하며 그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미자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서준혁 유통기업 대표라고 적혀 있었다. 미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준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다. 혹시 아이 손목에 팔찌가 있나요? 바다유리로 만든. 미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이 혜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왜 그걸 물으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앉았다. 미자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준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팔찌는 제가 누군가에게 맞춰준 겁니다. 행운의 부적처럼요. 누구한테요? 제 아들한테요. 미자는 온몸이 굳었다. 아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혜원의 아버지란 말인가? 준혁은 계속 말했다. 2년 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기보다는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미자는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혹시 그 아이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당신이 정말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걸.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어떤 절차든 따르겠습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혜원의 과거와 마주할 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혜원이 거기 있었다.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미자는 혜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원아, 밖에 누가 왔어. 너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혜원은 고개를 들어 미자를 바라보았다. 누군데요? 그건 직접 만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혜원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하지 마. 이모가 옆에 있을게.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준혁은 혜원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원은 낯선 남자를 보며 미자 뒤로 숨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원아 맞지? 너 혜원이지?
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자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준혁을 바라보았다.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자는 준혁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혜원이 너무 놀란 것 같았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미자는 혜원을 안쪽 방으로 데려가 앉혔다. 괜찮아?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무서워하지 마. 아무도 너를 억지로 어디 데려가지 않아. 저 사람 아빠예요. 미자는 멈칫했다. 기억해? 네. 목소리 기억나요.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자는 아이를 더욱 꼭 안아주었다. 많이 놀랐구나. 무서워요. 왜 지금 온 거예요? 그건 이모도 모르겠어. 같이 물어보자. 한참 후 혜원이 진정되자 미자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준혁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미자는 그에게 다가가 앉았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처음부터. 준혁은 얼굴을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혜원이가 저를 기억하나요? 네. 기억한다고 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미자는 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 후 준혁이 입을 열었다. 저는 서울에서 유통회사를 운영합니다. 혜원이 어머니와는 결혼했지만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내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혜원이 어머니는요?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2년 전 아내가 혜원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래서요? 저는 제 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어머니는 이혼 조건으로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양육권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아예 연락을 끊으라고. 미자는 숨이 막혔다. 아내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압박을 넣었고 결국 아내는 홀로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왜 안 막으셨어요?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한테, 회사 일한테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몇 달 후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지만 저는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돕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연락이 끊겼습니다. 1년 전쯤부터요.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주먹을 쥐었다. 준혁은 계속 말했다. 그러다가 6개월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병이었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자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럼 혜원이는 아내가 마지막까지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찾았던 거죠. 미자는 그날 밤 쉼터에서 발견한 메모를 떠올렸다. 잠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혜원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지키려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팔찌는 제가 혜원이 돌 때 만들어준 겁니다. 행운의 의미로요. K는 김혜원의 김자입니다. 아내 성이었죠. 미자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미자를 바라보았다. 아이를 찾기 시작한 건 아내 소식을 들은 후부터입니다. 팔찌를 단서로 수소문했고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왜 이제야요? 왜 2년이나 지나서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자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 사람은 혜원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혜원을 이 지경까지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다. 혜원이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돼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 잘못을 만회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미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혜원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미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혜원이 창가에 서서 준혁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원아. 아이가 돌아보았다. 눈가가 붉었다. 엄마 어디 갔어요? 미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혜원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미자는 아이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 혜원은 미자의 품에서 울었다. 미자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혜원을 재운 후 미자는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순덕은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다. 그 아버지라는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잘 봐야 해. 어떻게 알 수 있죠? 시간이 말해줄 거야. 진심이라면 계속 올 거고 아니면 금방 포기할 테니까. 미자는 순덕의 말을 곱씹었다. 맞는 말이었다. 지켜봐야 했다. 며칠 후 준혁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혜원의 의료 기록과 출생 증명서를 가져왔다. 친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였다. 미자는 서류를 확인했다. 모두 진짜였다. 필요하다면 검사도 받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다. 준혁은 혜원의 친부가 맞았다. 하지만 혜원은 여전히 준혁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미자가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혁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포구를 찾아왔다. 하지만 혜원은 여전히 그를 만나지 않았다. 준혁은 가게 밖에서 기다리며 미자에게 혜원의 안부만 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다. 어느 날 준혁이 작은 상자를 가지고 왔다. 미자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이게 뭔가요? 과학실험 도구 세트입니다. 혜원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미자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현미경, 비커, 시험관, 온도계 같은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우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혜원이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직접 주시지 그래요? 아직은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미자는 준혁의 표정을 보았다. 안타까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녀는 상자를 받아들고 말했다. 전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준혁이 돌아간 후 미자는 혜원에게 상자를 건넸다. 혜원은 상자를 열어보더니 눈이 반짝였다. 이거 누가 줬어요? 내 아빠가. 혜원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미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한번 만나볼래?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싫어요. 왜? 엄마 생각나요. 미자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혜원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후 정우 선생님이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미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원이 아버지 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혜원이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아이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클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혜원이가 요즘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더 조용해졌어요.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고요. 미자는 걱정이 되었다. 정우는 계속 말했다. 아마 아버지 일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우가 나간 후 미자는 혜원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준혁이 준 도구들로 조용히 실험을 하고 있었다. 미자는 가슴이 아팠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원이 물었다. 이모, 저 아빠한테 가야 해요?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돼. 정말요? 응. 넌 선택할 수 있어. 혜원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보였다. 미자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다음 날 준혁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 미자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혜원이한테 전해주시겠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사과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미자는 편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자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요?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입니다. 미자는 긴장했다. 준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혜원이를 당장 데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아이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미자 씨께서 계속 혜원이를 돌봐주신다면 저는 지원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미자는 당황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혜원을 키운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했어야 할 일을요. 미자는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혜원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다. 준혁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결정은 혜원이 해야 했다. 혜원이한테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미자는 혜원에게 편지를 건넸다. 혜원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아빠의 사과와 후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적혀 있었다. 혜원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이모, 응? 아빠가 진짜 미안한가 봐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저는 아직 화가 나요. 당연해. 이모는 혜원이 마음 이해한단다. 내가 화날 자격이 있어. 혜원은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근데요, 한번 만나볼까 해요. 미자는 놀랐다. 정말? 네. 한 번만요. 그리고 제가 결정할게요. 미자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혜원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용기를 내고 있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포구의 카페에서 만났다. 혜원은 미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준혁은 혜원을 보자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혜원아, 만나줘서 고마워. 혜원은 대답하지 않고 준혁을 바라보았다. 준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편지 읽었니? 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못났어. 혜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아팠는데 왜 안 도와줬어요? 그건...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려고 아팠는데도 참았대요. 근데 아빠는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안해, 혜원아. 정말 미안해. 혜원은 눈물을 흘렸다. 준혁도 울었다.
미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한참 후 혜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요, 엄마가 두 명이면 안 돼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혜원은 미자를 보며 말했다. 한 명은 저를 키워줬고 한 명은 저를 낳아줬어요. 미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혜원은 준혁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아빠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주면 안 돼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게 할게. 약속해. 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가끔 만나줄 수 있어? 네. 근데 저는 이모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세 사람은 그렇게 합의했다. 준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포구를 방문하기로 했다. 혜원과 시간을 보내고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며칠 후 준혁이 가게 리모델링 제안을 가지고 왔다. 미자는 거절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혜원이는 지금도 행복해요. 준혁은 미자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미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받아들였다. 단 가게의 본질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낡은 설비만 교체하고 안전을 위한 개선만 하기로 했다. 공사는 일사천리 빠르게 진행되었다. 혜원은 신기한 듯 공사 과정을 지켜보았다. 준혁은 주말마다 와서 혜원과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준혁이 혜원에게 물었다. 혜원아, 과학 동아리 재미있어? 네. 정말 재미있어요. 혜운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과학자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연구하고 싶어요. 준혁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다. 아빠가 도와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혜원은 처음으로 준혁에게 작게 미소 지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서경숙, 준혁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여기가 그 유명한 가게로군요. 미자는 긴장하며 그녀를 맞았다. 누구세요? 저는 혜원이 할머니입니다. 서경숙이라고 합니다. 경숙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다. 리모델링을 해도 이 정도군요. 역시 시골은 시골이네요. 미자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손자를 보러 왔습니다. 경숙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미자는 불편했지만 차를 내왔다. 경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아이를 서울로 데려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혜원이는 여기서 충분히 행복해요. 행복? 이런 낡은 가게에서 일하면서요? 이 가게는 혜원이가 만든 거예요. 혜원이 재능으로요. 경숙은 코웃음을 쳤다. 아이가 뭘 안다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여기는 제 가게입니다. 나가주세요. 경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자를 노려보았다. 내 손자를 빼앗으려는 거요? 빼앗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경숙은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잡았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경숙이 다녀간 후 미자는 불안에 떨었다. 법적 조치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저녁 혜원 아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전화 너머로 준혁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혜원이를 서울로 데려가겠대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미안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설득이 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혜원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미자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준혁이 포구를 찾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혜원이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제대로 된 환경이요? 서울, 좋은 학교, 과외, 그런 것들이요. 미자는 화가 났다. 혜원이한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준혁은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어머니를 맡겠습니다. 법적으로든 뭐든. 어떻게요? 양육권은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자 씨가 혜원이를 계속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미자는 준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진심이었다.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미자는 조금 안도했다. 그날 저녁 혜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저 서울 가야 해요? 아니야. 안 가도 돼. 정말요? 응. 아빠가 지켜줄 거래. 혜원은 안도하며 미자를 안았다. 미자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일주일 후 경숙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다. 미자는 준혁에게 급히 연락했다. 준혁은 즉시 달려왔다. 가게 앞에서 모자가 마주쳤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나서는 거야. 혜원이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행복? 이런 곳에서? 경숙은 가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 손자가 이런 데서 자랄 순 없어.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손자 할머니야. 준혁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양육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혜원이가 이곳에서 미자 씨와 함께 지내길 원합니다. 경숙은 아들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내 어미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아들을 지키는 겁니다. 경숙 옆에 변호사가 나섰다. 법적으로 할머니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혁도 지지 않고 말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지난 2년간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누가 아이를 버렸는지 밝히죠. 경숙의 얼굴이 굳었다. 준혁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아내를 압박해서 아이와 헤어지게 만든 것도 다 밝히겠습니다. 뭐라고?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숙은 말문이 막혔다.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경숙은 준혁을 한참 노려보다가 돌아섰다. 후회할 거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나고 준혁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미자는 그에게 다가가 앉았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혁은 쓸쓸하게 웃었다. 이미 오래전에 끊어진 관계였습니다. 이제야 인정하는 것뿐이죠. 미자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가게를 바라보았다. 혜원이는요? 안에 있어요. 다 들었을 거예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혜원이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혜원아. 혜원이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무서웠지? 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아이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억지로 아무데도 데려가지 못해. 혜호는 준혁의 품에서 울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었다. 준혁도 눈물을 흘렸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참 후 혜온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저를 지켜줘서요. 준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연한 거야. 아빠니까. 그날 이후로 준혁의 방문이 잦아졌다. 그는 혜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함께 산책하고 과학 실험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혜온도 점점 준혁에게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준혁이 제안했다. 혜온아, 과학 캠프 가볼래? 과학 캠프요? 응. 서울에서 하는 건데 정말 재미있대.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혜온은 눈이 반짝였다. 가고 싶어요. 그럼 이모랑 같이 가자. 준혁은 미자를 바라보았다. 미자는 놀랐다. 저도요? 당연하죠. 혜온이 엄마인데요. 미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준혁은 진심으로 그녀를 혜온의 엄마로 인정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서울로 향했다. 혜온은 처음 타는 기차에 신이 났다. 창밖 풍경을 보며 연신 감탄했다. 미자는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과학 캠프는 3일 동안 진행되었다. 혜온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로켓을 만들고 화학 실험을 하고 별을 관측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모든 것을 흡수했다. 마지막 날 캠프 강사가 미자와 준혁을 불렀다. 혜온이 정말 재능이 뛰어나네요. 그런가요? 네. 관찰력도 뛰어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능력도 남다릅니다. 계속 과학을 공부하면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예요. 미자와 준혁은 뿌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혜온의 미래가 밝았다. 폭우로 돌아오는 길 혜온이 말했다. 이모,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 앞으로도 계속 과학 공부하고 싶어요. 준혁이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혜온은 환하게 웃었다. 미자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으로. 1년이 흘렀다. 혜온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과학 동아리에서 가장 활발한 학생이 되었다. 준혁은 혜온의 학교에 익명의 기부를 했다. 학생들의 과학 탐구 발전에 써달라고. 가게는 미자 찐빵 수제비에서 미자와 혜온의 부엌으로 이름을 바꿨다. 혜온의 아이디어가 담긴 메뉴들이 하나둘씩 추가되었다. 준혁은 매주 폭우를 찾아왔다. 이제는 가족의 일원처럼 자연스러웠다. 가끔은 주말 내내 머물며 혜온과 시간을 보냈다. 미자도 준혁을 편하게 대하게 되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지역 방송국 PD였다. 그는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과학 소년과 함께 만드는 음식이라고요. 미자는 당황하며 혜온을 바라보았다. 혜온은 부끄러워하며 미자 뒤로 숨었다.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별한 이야기들을요.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미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혜온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았다. 그녀는 허락했다. 일주일 후 촬영이 시작되었다. 카메라는 혜온이 온도를 재고 습도를 체크하고 찜기 시간을 조절하는 모습을 담았다. 미자가 반죽을 치대고 혜온이 과학적으로 조언하는 모습도 찍혔다.
인터뷰에서 미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원이는 제게 기적 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혜원도 인터뷰를 했다. 저는 이모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학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준혁도 촬영에 참여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큰 반응이 일었다. 가게에는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다. SNS에는 미자와 혜원의 부엌이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미자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죽을 치댔고 혜원과 함께 가게를 지켰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미자는 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요? 준혁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양육권 공동 행사 계약서입니다. 미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준혁은 설명했다. 법적으로 미자 씨도 혜원이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동등한 권리를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특별 양육 협약으로 가능합니다. 미자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까지? 당연한 겁니다. 미자 씨는 혜원이 엄마예요. 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준혁은 조용히 기다렸다. 한참 후 미자가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며칠 후 서류의 서명이 완료되었다. 미자는 이제 법적으로도 혜원의 보호자였다. 혜원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미자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가족이 된 것이었다. 그해 겨울, 혜원은 지역 과학탐 구대회에 나갔다. 주제는 발효와 온도의 관계였다. 가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연구였다. 미자와 준혁은 함께 대회장에 갔다. 발표 시간,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찐빵 가게를 도우면서 온도와 습도가 발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기록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심사위원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혜원은 계속 발표했다. 같은 반죽이라도 온도가 2도만 달라져도 발효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반죽의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혜원은 객석의 미자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 이모를 돕고 싶었어요. 이모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찐빵을 만들거든요. 저도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 발표 시간, 혜원은 장려상을 받았다. 1등은 아니었지만 혜원은 행복한 표정이었다. 미자와 준혁은 아이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혜원아. 고마워요, 이모. 아빠. 세 사람은 그렇게 포옹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원이 말했다. 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아니야. 넌 최고야. 아니에요. 1등한 형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준혁이 말했다. 그래.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가도 돼. 네. 근데 저는 나중에 정말 큰 과학자가 될 거예요. 무슨 과학자? 사람들을 돕는 과학자요. 이모처럼요. 미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혜원은 자기만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날 밤 미자는 혼자 포구를 걸었다. 등대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2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아버지 기일에 이곳을 걸으며 쉼터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했던 그날.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가게도 망해가고 삶도 의미 없어 보였다. 하지만 혜원이 왔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다. 미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고마워, 혜원아. 내가 날 구해줬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파도 소리가 답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혜원은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도 훌쩍 자라 이제는 미자보다 컸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이면 가게를 도왔다. 가게는 이제 포구의 명소가 되었다. 준혁은 사업을 정리하고 포구 근처로 이사했다. 서울을 오가는 대신 아예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이었다. 그는 작은 사무실을 차리고 원격으로 일했다. 혜원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경숙은 아들 준혁에게 모든 경영권을 빼앗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준혁이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을 받아들인 듯했다. 어쩌면 포기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후회하지 않았다. 혜원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진로를 정할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혜원아, 대학은 어디로 가고 싶니? 아빠가 물었다. 혜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지역 대학이요. 왜? 서울에 더 좋은 대학들 있잖아.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모랑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미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준혁도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혜원은 지역 대학 식품공학과에 지원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세 사람은 함께 등대로 갔다. 혜원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곳, 여기서 시작됐지. 미자가 말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 여기서 태어난 것 같아요. 진짜로요. 준혁이 물었다. 왜?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세 사람은 등대 아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혜원아. 미자가 불렀다. 혜원이 돌아보았다. 뭐예요?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혜원은 미자를 안았다. 준혁도 두 사람을 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혜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연구 주제는 발효식품의 과학적 최적화였다. 가게에서의 경험을 학문으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혜원의 연구는 주목받았다. 전통 음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여러 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다. 어느 날 혜원이 큰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모 아빠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네. 연구 지원금이에요. 1년 동안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요. 미자와 준혁은 기뻐하며 혜원을 축하했다. 그날 저녁 가게는 축하 파티로 북적였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혜원을 축하했다. 정호 선생님도 왔고 순떡 할머니도 왔다. 혜원아, 내가 이렇게 크다니. 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혜원은 할머니를 안아주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이모를 도와주셨잖아요.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호도 감개무량한 표정이었다. 초등학교 때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 그때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더라. 선생님이 과학 동아리에 데려가 주셨잖아요. 그건 내 재능이야. 난 기회만 준 거지. 혜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다. 혜원은 27이 되었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는 산업계에도 적용되어 여러 기업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다. 어느 봄날 혜호는 미자와 준혁을 불렀다. 이모, 아빠 제안이 있어요. 무슨? 가게를 확장하면 어떨까요? 확장? 네. 제 연구 결과를 적용해서 제대로 된 연구 공방으로요. 전통 음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는 공간이요. 미자는 놀랐다. 그게 가능해? 네. 제가 받은 지원금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준혁도 찬성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울게. 아니에요, 아빠. 이건 제가 하고 싶어요. 이모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예요. 혜호는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가게 옆에 작은 연구실이 문을 열었다. 미자와 혜온 식품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렸다. 지역 대학생들이 인턴으로 찾아왔고 전통 음식을 연구하는 공간이 되었다. 가게는 여전히 운영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연구와 전통이 만나는 곳이 되었다. 미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반죽을 치댔고 혜호는 옆에서 데이터를 기록했다. 어느 날 오후 미자는 연구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 모든 게 꿈 같아. 혜온이 옆에 섰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이모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야. 넌 원래 대단했어. 혜온은 미자를 안았다. 이모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나도 내가 없었으면 여기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았다. 준혁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뭐 하세요, 둘이서? 그냥 감사하고 있어요. 나도 끼워줘. 세 사람은 웃으며 함께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해 가을 혜호는 지역 발명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전통 발효식품 최적화 시스템으로 대상을 받은 것이었다. 시상식에 미자와 준혁이 함께 갔다. 혜온이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미자 이모와 다시 돌아와 주신 아버지,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혜호는 계속 말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닦았다. 준혁도 울고 있었다. 앞으로도 제 재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이모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요. 시상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등대로 향했다. 혜온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곳. 오랜만에 찾은 곳이었다. 여기 와본 게 얼마만이야? 미자가 물었다. 혜온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한 10년? 아니, 더 됐나? 그렇게 됐구나. 세 사람은 등대 아래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준혁이 말했다. 혜온아, 너 기억나? 여기서 처음 널 봤을 때? 아니요. 그때 기억은 별로 없어요. 미자가 말했다. 넌 울고 있었어.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혜온은 미자를 바라보았다. 이모는 기억해요? 응. 너무 선명해. 내가 내 손을 잡던 순간. 저도 그건 기억나요. 따뜻했어요. 미자는 혜온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준혁도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준혁이 제안했다. 세 사람은 일어나 등대를 배경으로 섰다. 준혁이 셀카봉을 꺼내 카메라를 설정했다. 자, 사진 잘 하나, 나왔어. 둘, 셋. 찰칵. 노을이 정말 사진이 예쁘다. 찍혔다. 세 사람은 등대까지 모두 가봐요. 웃고 있었다. 사진 잘 나왔어. 행복한 표정이었다. 사진을 보며 혜온이 말했다. 이 사진 집에 걸어놔요. 그래.
우리 가족의 첫 공식 사진이네. 첫이라니요? 우리 사진 많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찍은 건 처음이잖아. 세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혜원이 물었다. 이모, 아빠, 저한테 동생 생기면 어때요? 미자와 준혁은 동시에 멈춰섰다. 뭐? 농담이에요. 혜원은 웃으며 앞서 걸어갔다. 미자와 준혁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혜원을 따라 걸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며 미자는 생각했다. 지난 시간들을, 그날 밤 등대 앞 쉼터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을, 망해가던 가게, 삶의 의미를 잃었던 자신. 하지만 혜원이 왔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다. 가게는 살아났고 자신도 다시 살아났다. 준혁도 돌아왔고 진짜 가족이 되었다. 피로 시작된 인연이 아니었다. 바다가 보낸 선물이었다. 그리고 선택으로 완성된 가족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며 혜원이 말했다. 이모, 내일 가게에서 새로운 메뉴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또, 무슨 메뉴? 비밀이에요. 내일 보면 알 거예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다. 또 무슨 과학 실험을 하려는 거야? 과학은 실험이잖아요, 아빠.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미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이기에 완전한 행복. 밤이 깊어지고 혜원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미자와 준혁은 거실에 남아 차를 마셨다. 감사합니다, 미자 씨. 왜요? 제게 가족을 돌려줘서요. 저도 감사해요. 준혁 씨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줘서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마셨다. 혜원의 방도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미자는 일어나 혜원의 방문 앞에 섰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혜원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미자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준혁이 물었다. 잘 자요? 응. 우리 혜원이 이제 어른이 되었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아이죠. 그렇지.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고마워, 바다야. 혜원이를 보내줘서.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10년 후, 혜원은 37이 되었다. 이제는 대학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다. 연구소도 크게 성장해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곳이 되었다. 미자는 65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가게는 이제 혜원의 제자들이 운영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끔 주방에 섰다. 준혁은 56이 되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이제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고 가끔 혜원의 연구를 돕는 일을 했다. 어느 봄날 혜원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모, 아빠, 저 결혼해요. 정말? 네.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미자는 기뻐하며 혜원을 안았다. 준혁도 축하했다. 언제 데려와? 다음 주에요. 소개해드릴게요. 일주일 후 혜원은 예비 신부를 데리고 왔다. 지은이라는 이름의 온화한 여성이었다. 그녀도 식품 연구자였다. 안녕하세요. 혜원이한테 이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요. 우리 혜원이 잘 부탁해요.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혜원과 미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답기보다는 운이 좋았죠. 아니에요. 이모님의 선택이 모든 걸 만든 거예요. 미자는 지은의 말에 미소 지었다. 결혼식은 포구에서 열렸다. 등대가 보이는 작은 예식장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순덕 할머니도 왔고
정호 선생님도 왔다. 혜호는 턱시도를 입고 섰다. 지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미자와 준혁은 함께 해온 옆에 섰다. 주례가 물었다.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다. 그리고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피로연이 끝나고 혜호는 미자와 준혁을 불렀다. 이모, 아빠 같이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은 등대를 배경으로 섰다. 예전에 찍었던 그 자리였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다. 자, 웃으세요. 찰칵. 네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다. 행복한 표정이었다. 혜원이 말했다. 이모,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혜원아. 세 사람은 포옹했다. 바다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미자는 그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다. 피로 시작된 인연이 아니었다. 선택으로 완성된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다. 그리고 등대는 여전히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혜원이라는 이름처럼 바다에서 온 아이. 그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가.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모두. 이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해줘서.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삶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가혹한 파도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버려진 잔해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에 깎이고 깎여 마침내 보석처럼 둥그러진 바다유리처럼 우리의 상처도 누군가의 온기를 만나면 찬란한 빛을 내는 법입니다. 오늘도 폭우에 등대는 말없이 바다를 비춥니다. 세상이 차갑게 등을 돌릴지라도 진심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는 한 명의 어른이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유배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요람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바다유리 같은 인연이 깃들기를,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꺼이 따뜻한 찜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